21번 담수된 논토양이 환원층에서 진행되는 화학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화학식 나오면 막 뭐 이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논토양인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담겼기 때문에 위에는 산화층, 밑에는 환원층이 되는 거잖아요. 환원층은 기본적으로 산소와 맞닿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뺏긴다고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럼 산소가 뺏긴다. 그러면은 산소가 뺏긴다. 이건 산소 붙었네요. 그럼 이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수소가 붙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21번에 1번. 자, 그리고 정리해보면 저 위에 있어요. 산화층, 환원층. 산소는 환원층에서 잃고, 수소는 결합하고, 전자는 잃고, 산화수는 감소하는. 요거 표만 이해하시면 산화환원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22번. 물에 의한 침식을 가장 받기 쉬운 토성은. 자, 식토 같은 경우에는 점토 함량이 많기 때문에 배수성과 투도성이 좋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물이 이렇게 오면은 물의 침식을 가장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식토 1번입니다. 23번. 논에 녹비작물을 재배한 후 풋거름을 넣으면 기포가 포글포글 발생해요. 이거의 원인은 뭘까요? 답은 23번에 1번. 메탄가스 용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인데요. 논에 녹비작물 재배한 후에 트랙터에 로터베이터를 붙여가지고 논에 이제 풋거름을 넣어서 막 갈잖아요. 그럼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메탄가스는요, 간단한 화학식 갖고 있는 탄화수소 기체예요.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항상 기체로 있거든요. 메탄가스는 유기물질이 분해되어 나오는 기체로 미생물의 이제 작용에 의해 동식물의 부패는 만들어지는데, 메탄가스 용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풋거름 넣으면은 이렇게 메탄가스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한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4번. 시설 재배 시에 토양 관리를 위해 토양의 비전도도, 전기전도도라고도 합니다. 전기전도도. 우리가 스마트팜 이렇게 하실 때 pH랑 EC를 항상 확인하거든요. 이 토양의 비전도도, 토양의 전기전도도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측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를 왜 측정할까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토양에 얼마나 비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 전체 비료량이 얼마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답은 1번. 염류 직접의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3번도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염기포화도. 근데 이 전기 전도도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이온이 많은지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이온이 합친 것만 알 수 있지 어떤 이온이 세부적으로 많고 적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5번. 물에 의해 일어나는 기계적 풍화 작용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자, 물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풍화되어 토양이 물, 빗물, 하류, 물결은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하는데요. 침식, 운반, 퇴적. 합성 작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빗방울, 이제 하류, 그다음에 빙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토양이 이제 풍화되는 거죠. 근데 합성 작용은 아니라는 사실. 이건 물에 의한 기계적 풍화 작용이 아닙니다. 25번의 답은 4번. 26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밭토양이 가장 많이 분포되고 있는 지형은. 그래서 밭곡, 밭곡 이렇게 앞글자 따서 곡간지나 산록지에 위치하면서 7, 8월의 집중강우로 침식할 지력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의 농민들이 산을 많이 개량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밭을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많아진 건데, 진짜 우리의 농업인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죠. 곡간지, 산록지에 이제 밭토양이 위치해 있다. 기억해 주세요. 27번. 일시적 전화, 같은 말로 잠시적 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일시적 전화가 뭐냐면 점토광물 주위의 환경에 따라 변동을 가져오는 전화예요. pH가 낮은 조건, 그러니까 산성토양에서는 양전하가 생기고요. pH가 높은 조건, 그러니까 알칼리성 종화에서 음전하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27번에 4번. 이 수산기 OH로 생긴 전하다. 그러니까 OH랑 H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pH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전하 이해 안 가시면 필기 이론 부분도 보시고요. 일시적 전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pH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산기의 증가로 생긴 전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28번. 이건 조금 쉬운 문제 같아요. 자갈과 모래로 구분되는 분류 기준은 2mm. 우리가 2mm, 0.02 막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갈 모래 기준 이것도 있으니까 점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토도 0.002mm 이하, 2mm 이하가 점토 이제 규격이잖아요. 이 가끔씩 나오고 필답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29번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양이온 침입력, 침출력 이렇게 있습니다. 침입력이 좀 가장 큰 것은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수소 이온이 가장 빠릅니다. 29번이 4번 수소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태질소, 칼륨, 나트륨, 칼마, 칼나 기억하시나요? 칼마, 칼나 그래서 우리가 치환 염기성 이온 할 때 봤던 네 가지인데요. 중간에 암모늄 태질소도 있고요. 가장 빠른 거는 수소입니다. 30번 퇴비화 과정에서 숙성 단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퇴비화 과정 3단계 기억하세요? 먼저 발열. 먼저 퇴비가 될 때 이제 퇴비를 쌓아 놓잖아요. 그럼 뜨거워요. 다 발열 단계. 그다음에 서서히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분이 분해되는 감열. 그리고 마지막 숙성 단계가 있습니다. 숙성 단계.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해서도 필답에 나왔거든요. 단계 꼭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는데요. 발열 과정에서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한다. 처음에 우리가 이 퇴비를 야적했을 때 굉장히 많은 미생물의 활성이 증가되고 이 미생물도 살아야 되고 또 이 자체가 증산이 되기 때문에 높은 수분 요구량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발열 과정에서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합니다. 다른 거 같이 볼까요? 퇴비 더미는요, 무기물과 부식산, 항생물질로 구성되고요. 붉은 두원벌레와 그 밖의 토양생물이 퇴비 더미에서 서식하기도 합니다. 장기간 보관하면 비료로서 같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토양 계량제로서의 능력은 향상됩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내용 알아두시고요. 우리 기능사 수준에서는 지금까지는 발열, 감열, 숙성 이 세 가지의 순서를 쓰는 필답은 나왔으니까요. 그 내용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퇴비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시면 이거 정도 이해하신 내용을 실제로 조그맣게 해보시면 됩니다. 31번 대기의 공기 조성에 비하여 토양 공기에 특히 많은 성분은 우리가 대기 중에 우리가 숨을 쉴 때 있는 그런 대기 중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는 이제 78%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산소는 이제 21% 아니면 20% 정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0.03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대기에 비해서 토양에는요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양 안에는 우리가 토양 안에 토양 알갱이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의 뿌리 호흡도 발생하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미세한 생물의 호흡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이산화탄소가 많다고 해서 뭐 20% 이상이다 이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공기와 토양 공기를 이제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은 거죠. 필기 제가 이제 이론 설명할 때도 충분히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32번 논토양과 밭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인데요. 밭토양은 철이 환원되기 쉬우므로 32번 논토양과 밭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밭토양의 특징, 논토양의 특징을 좀 구분해 보시면 이 논이 이제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흡이 이제 산화층, 환원층으로 구분된다. 이게 논토양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토양이요, 우리가 철이 환원되기 쉽다. 이 환원이란 때문에 말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산소가 이제 빼앗기고 그다음에 이온이 붙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철이 없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토양이 회색을 띱니다. 만약에 좀 철이 많았으면은 이제 붉은색을 띄었을 수도 있는데 이 철이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토양이 회색을 띱니다. 그게 이제 환원층인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고요. 다른 거 같이 볼게요. 1번 밭토양은 불포와 수분 상태로 논에 비해 공기가 잘 소통된다. 그렇죠. 논은 물에 잠겨 있지만 밭토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에 비해서는 공기가 잘 통하죠. 특이산성 토양, 논토양에도 특이산성 토양이 있습니다. 물에 잠긴 기간이 길수록 토양 pH가 올라간다. pH가 올라간다는 건 알칼리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논토양, 밭토양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보통 논토양과 밭토양이 비교되는 문제, 그리고 논토양에 대한 산화환원층 그런 내용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자, 33번. 화성암은 교산 함량에 따라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으로 분류된다. 염기성암으로 속하지 않는 암석은
전체 그 암석을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 규소, 규산의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왔던 문제가 이제 화강암, 현무암, 요거 정도는 꼭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산성암에 화강암이 심성암에 포함되고, 염기성암에 현무암, 화산암에 포함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염기성암이 반려암, 그 다음에 현무암, 휘로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반휘현, 염기성암인데 답은 2번. 화강암이 산성암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왔던 문제는 화강암, 현무암이지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면 다른 것도 같이 봐주세요. 조금 쉬운 게 화강암, 현무암은 딱 외우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반휘현, 요거는 염기성암, 중성암은 중섬섬암 이렇게 시옷자, 그 다음에 산성암은 화석유 이렇게 앞 글자만 외우셔도 문제 푸실 때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34번 단위 무게당 비표면적이 가장 큰 토양 입자는 토양 입자라는 말이 토양 알갱이에요. 그럼 비표면적은 뭐냐? 이 토양 입자, 토양 알갱이의 단위 질량당, 단위 무게당 겉의 표면적인 거죠. 그래서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가볍고 그 다음에 그런 토양들이 비표면적이 큰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토양의 입자는 4번 미사입니다. 35번입니다. 토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토성 이런 말만 들으면 토양이 성분인가? 라고 해서 막 성분에 대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어로 보면 soil texture예요. texture. soil texture. 자, 우리가 texture 우리가 질감, 이거 질감이 좀 괜찮네, 이거 질감이 좀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토성은 토양의 알갱이들이 이제 구성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성,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 통기성, 기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이런 걸 결정하고요. 비표면적, 보비력은 비료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작물 병의 발생 영향을 미쳐요. 토양 알갱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 토성이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이것도 피해답에 많이 나왔어요. 토성을 알갱이가 큰 것부터, 통기성이 큰 것부터 쓰세요. 그럼 사토가 이제 사막 하면 이제 모래 알갱이가 이제 있는 거 생각하셔서 사토가 알갱이가 좀 크고 식토가 점토가 제일 많고 하셔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것도 피해답에 나왔거든요. 1번이 틀린 거죠. 토양의 산성 정도를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pH인데요. 토양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토양 반응. 35번에 이 토성만 보시고 soil, 토양 성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토성이라는 거는 이 토양의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의 비율, 이 알갱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고 최근에는 이 삼각표까지 나와서 어디에 속한 토양인지까지 알게 되는 문제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36번. 양이온 치환 용량이 10cmol per kg인 어떤 토양의 치환성 염기 합계가 6.5cmol per kg일 때요. 이건 진짜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온 치환 용량, 염기 포화도 37번 논토양과 밭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은 논토양에 대한 얘기인데요. 논토양에서는 유기물 함량이 지나치게 높으면 작물 생육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임계 유기물 이상의 유기물을 시용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토양에는 물을 집어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이 너무 많게 되면 이 호흡 때문에 환원 상태가 더 강해져서 작물, 그리고 특히 논의 그 벼의 뿌리에 피해를 끼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른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습답이라는 거는 특수 성빈 결핍 토양이 존재할 수 있고 새로 개간한 밭토양은 인산흡수가스의 5%, 논토양은 인산흡수가스 2% 사용으로 기경지와 유사한 작물 수량을 얻을 수 있다. 자, 4번. 우리나라 밭토양은 여름철에 고온 다우의 영향을 받아 염기 용탈이 많기 때문에 pH가 평균 5.7의 산성 토양이다. 문제가 내용이 다 어렵긴 한데,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맞추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38번. 다음 중 퇴비에 유익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틀렸는데요. 탄질률이 30이 넘으면 유기물은 탄질률이 높아져서 요거 맞죠? 토양에 투입해도 질소기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보통 탄질률을 20에서 30 정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0이 넘게 되면은 질소가 부족하죠. 탄질률 자체가 탄소 대 질소의 비율이니까 이게 C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질소가 너무 부족하게 되면은 질소가 부족해서 질소 영양분이 이제 필요한 식물 자체에서는 좀 힘이 들겠죠.
퇴비의 또 좋은 점은 부피가 감소하여 취급이 편리해지고 탄소 이외의 양분 용탈 없이 좁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고요. 원료 유기물에 비하여 탄질률이 낮아서 함유하고 있는 질소가 토양액으로 쉽게 방출되기 때문에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의 분해를 돕습니다. 퇴비 유익한 점은 좀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자연 순환 때문에 퇴비를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39번 토양의 pH, 토양 반응이죠. pH가 낮을수록 유효도가 증가하는 성분은 토양의 pH에 따라서 필수 원소가 우리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유효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pH가 낮다라는 거는 산도가 높다라는 거고 산성 부근이다.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pH가 낮다라는 거는 산도가 높은 거고 산성 부근입니다. pH 숫자가 있잖아요. 중간이 7이에요. 그런데 pH가 낮다라는 거는 숫자가 낮은 거니까 이쪽 부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근이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는 유효도가 높은 게 여기 보기 중에서는 붕소입니다. 붕소. 붕소. 40번 우리나라 반추가축의 유기사료 수급에 관한 문제로 부적당한 것은 부적당한 거 하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반추가축 이렇게 자꾸 씹는 거 있죠. 그게 반추가축인데 유기사료, 유기농으로 재배한 사료의 수급의 문제로 부적당한 것은 답은 4번인데요. 조사료보다 농후사료의 자극기반을 확충해야 된다가 아니고 농후사료보다 조사료의 자극기반을 확충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료를 할 때 조사료를 더 많이 먹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농후사료가 조금 더 비싸요. 물론 농후사료 더 좋습니다. 근데 조사료에 보면 청초, 건초, 볏짚, 총채벌이, 사일리지 이런 거 웬만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볏짚이 있지만 수입해서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조사료에는 지방, 단백질 전분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인 게 조사료인데 조사료도 안 되는데 농후사료까지 자극 기반 쉽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적기 때문에요. 다른 건 좀 맞아요. 목초의 생산 기반 확장해야 되고 유기 목초 종자 및 생산 기술 수립해야 되고 초지 접근성 및 유기 방목 기술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기질, 유기농 사료 그리고 유기질 여러 가지 그런 구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1번 일반 벼 재배 토양에서 탈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질소질 비료의 12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탈질 질소가 우리가 토양에 특히 논토양에 이제 비료를 시비했을 때 질소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탈질 현상입니다. 이럴 때 비료를 어떻게 시비해야 되냐면요. 답은 3번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논토양 같은 경우에는 밭토양과는 달리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표면층에는 이제 산화층, 산소와 맞닿는 부분 산화층, 그리고 물속 조금 깊이에는 이제 물하고는 거리가 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환원층, 산소를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퇴질소, NH4 플러스 이거를 환원층에 이제 심층 시비해주면 산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소를 빼앗기지 않고 탈질되지 않고 이렇게 식물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이 환원층에서 우리가 이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요새 최근에는 많은 그 비료의 기술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천천히 녹는 그런 기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탈질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질소비리 시비법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42번 산성토양 pH가 낮은 pH, P는 소문자고요. H는 대문자입니다. pH가 낮은 거죠.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 과수는 밤나무, 비파나무, 복숭아나무가 산성토양에서 좀 잘 자라요. 그래서 밤나무 이렇게 답은 4번이에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중성토양, 약 알칼리성 토양이고요.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감나무 같은 경우는 약산성 토양이에요. 이렇게 나무마다 품종마다 원하는 토양의 pH, 토양 반응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헷갈려 하지 마시고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43번 좀 쉬운 문제입니다. 토양의 소동물, 작은 동물 중에 작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 조건의 지표를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있으면 이거 건강한 토양이네 라고 아실 수 있어요. 바로 지렁이죠. 보기엔 징그럽지만 이 지렁이가 지나간 그곳에는 분변토라는 것이 나타나서 작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 구조를 만듭니다. 토양 소동물 중에 지렁이가 많은 토양은 작물 생육에 좋은 토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 오고 난 뒤에 지렁이 다니잖아요. 그럼 그 토양 굉장히 좋은 토양이죠. 지렁아 고마워. 44번입니다. 유기한우 생산을 위해서는 사료 공급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유기한우
유기한우 생산 충족 사항은 전체 사료 100% 유기사료 급여해야 되고요. 가축 질병에 의해서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한다? 절대 안 되죠. GMO 곡물 사료 절대 안 되고요. 공장식 밀집 사료 절대 안 됩니다. 저희 농가도 지금 한우는 아니지만 유기농 축산물을 이제 인증받으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 유기 축산물 인증은요, 친환경에서 하고요. 무항생제는 이제 축산법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필답 하실 때 구분하실 텐데, 유기 축산물, 유기 축산물, 유기 축산물, 그리고 무항생제. 네,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무항생제 이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축산법에서 이관되었다. 축산법에서 이관되었다는 사실. 어,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여기 유기하는 생산위에서는 100% 유기사료를 급여야 된다. 이 유기사료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쉽진 않은 결정입니다. 자, 45번. 좀 쉬운 문제죠. 호광성 종자. 자주 나왔던 문제. 상추입니다. 호광성 종자, 광발화 종자. 광이 있어야 발화하는 종자고, 혐광성. 나는 광을 혐오해!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쉬울까요? 암발화 종자. 암 조건에서 이렇게 발화가 훨씬 더 잘 되는 종자예요. 제가 진짜 애기 교수일 때 토마토를 처음에 발화를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빗을 좀 주고 했었는데 발화가 확실히 더디더라고요.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수박, 파, 양파, 나리, 무 하나 더 써줄까요? 무도 잘 나오는데 무 같은 경우에도 안 발화 종자입니다. 광무관계 종자는 우리가 식량작물들 위주 있죠. 화곡류, 옥수수, 콩가작물. 옥수수 나오면 여러분 아셔야 될 박사님, 김승건 박사님입니다. 너무 만나고 싶어요. 찐팬이에요, 찐팬. 자, 46번. 이것도 나오면 1초 컷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답은 4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47번입니다. 유기배합 사료용 제조용 물질 중 보조 사료로서 생균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조금 어렵지만 이건 충분히 필답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마음 아픕니다. 법령이죠. 유기배합 사료가 제조 물질 중에 보조 사료가 있어요. 이 보조 사료 중에서 생균제에 해당하는 것은, 자, 발음도 어려워. 키시라나아제 빼고는 이제 다른 거는 생균제예요. 바실러스 코아그란스, 아시도필루스, 비피도박테리움 슈루검. 너무 어렵네요. 근데 느낌상 다른 거 다 그냥 생균제, 약간 우리가 약간 미생물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느낌상? 키시라나제는 이제 효소제에 속합니다. 효소. 뭐가 박타제, 무슨 라제가 뭐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찍을 때도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보면서 이게 좀 아닐 것 같은데라고 찍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필답에도 나올 수 있다는 마음 아픈 사실 알아두세요. 48번입니다. 포도 재배 시 화진 현상, 같은 말로 꽃더리 현상의 예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포도를 재배하는데요. 꽃이 막 떨어져요. 개화기 이후에 포도 송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착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심한 탈립으로 인해서 포도 송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왜 이렇게 되냐? 화진 현상은 우리가 이거는 병충해에 피해를 받은 게 아니고 바로 생리장애입니다. 생리장애. 그래서 뭔가 비료가 부족하거나 재배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붕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질소를 많이 줬거나 과다 결실했을 때 저장양분을 축적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붕소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마다 붕사를 10아르, 300평이죠? 300평당 2, 3kg 이제 시용을 해야 되고요. 개화 1주 전에는 붕사를 이제 연면살포, 연면 10이죠? 옆에도 뿌려주고요. 세력이 너무 막 강한 거예요. 막 너무 길어. 이 포도 가지가. 그러면은 4월 전에 신초, 새로운 거를 이제 선단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런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 생리장애, 이 화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고 포도 재배 농가에 가시면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답은 2번. 지수지를 많이 준다는 건 아닙니다.
49번 유기배합 사료용 제조용 자재 중 보조 사료가 아닌 것은 자 유기배합 사료를 만들어요. 이거 중에서 보조 사료 항응고제 종류가 있고 올리고당도 있고 비타민 D제가 있습니다. 쭉 뒤편에 가시면 이거에 대한 거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답에서는 항응고제를 고르세요. 그럼 활성탄 골라야 되고 올리고당을 고르세요. 그럼 이거 너무 쉽다. 뒤에 올리고당 다 써 있잖아요. 이거 고르시면 되고요. 비타민도 좀 쉽네요. 비타민 D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이노시톨, 나이아신 꼭 외워주세요. 요소는 아니죠. 요소는 우리가 비료잖아요. 그쵸? 요소의 질소 함량 몇 프로 있죠? 46%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소 문제도 종종 나왔는데 49번 문제는 필답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50번 유기농업에서 벼의 병해충 방법 중 경종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경종적이란 말 아직도 어색하시죠? 같은 말로 재배적이라고도 합니다. 재배하면서 우리가 병해충 방제를 없애는 거죠. 가장 이제 유용한 거는 우리가 보통 내병성 품종, 저항성 품종을 먼저 선택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윤작, 윤환, 답전 윤학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윤작 이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저항성 품종, 내병성 품종 다 맞습니다. 천적 이용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 방제 방법의 종류입니다. 51번 관행축산과 비교하여 유기축산에서 더 중요시하는 축사의 조건은 자 축사에서 뭐 유기농 사료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 이제 사육하는 마리수를 좀 줄이는 거를 이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2번 화학 합성 비료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화학 합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근류균과 근균균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질소 비료를 과용하게 되면 식물 조직이 연질화되고 병해충이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질소 비료 너무 많이 주시면 뿌리 박테리아 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요. 토양 내 미생물을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화학 합성 비료가 되게 나쁜 것처럼만 보이잖아요. 사실 유기농업에서는 화학 합성 대신 유기질 비료를 써라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식물이나 우리나라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한 게 비료의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53번 딸기의 우량 품종은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딸기 요새 겨울철에 많이 드시잖아요. 이건 촉성 재배 방법으로 원래 우리가 봄철에 먹는 딸기를 우리가 겨울에 먹습니다. 겨울에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이제 귤이나 이런 게 한정돼 있을까요? 그래서 촉성 재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품종이 설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의 한 지금 90% 가까이 서량이라는 품종 많이 이제 재배를 하시는데 이 서량 같은 경우에 영양 번식으로 이제 번식을 하시고요. 딸기는 종자가 매우 작고 바이오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영양 번식인 런너라고 하는 기관을 이용해서 잘라서 그걸 가지고 계속 촉성 재배를 이제 맞는 서량을 재배하고 계십니다. 54번 농약 살포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농약을 과도하게 살포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라는 문제 얘기죠. 생태계가 파괴되죠. 너무 많이 사용하면 또 식품이 오염될 수 있고요. 병해충의 저항성이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병해충의 저항성. 그러니까 이제 농약을 살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작물이 병해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민감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병해충 자체도 이 농약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농약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PLS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농약 허용 목록 제도라는 제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약을 적절하게 허용된 목록만 살포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농약 구매하실 때도 다 등록된 기관에서 하셔야 되고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입충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 보호 기사 자격증 취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우리 농약 그런 방을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있긴 한데 아직 그렇게 확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취득하신 다음에 추후에 식물 보호 기사까지 연계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55번 친환경 농업 형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속적 농업, 대체 농업, 자연 농업, 그리고 저투입 농업 이런 것들이 친환경 농업 형태와 가장 가깝고요. 고투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밀 농업도 아니에요. 정밀 농업도 친환경 농업과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먹는 생력 재배 이런 것도 생산력 높이는 그런 재배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형태가 아닙니다. 자, 56번. 국가별 전체 경지 면적 대비 유기농 경지 비중이 가장 높은 공간은 포클랜드, 영국에 있는 영국에 소속된 그런 포클랜드 제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유기농 경지 비율이 35.9%네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온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 필답 말고 작업형일 때 벽시의 종자 선별, 이렇게 벽시 염수선을 했었어요. 소금물 가리기예요. 염수선이 소금물 가리기, 소금물로 겹실을 이제 충실한지 안 충실한지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까락이 없는 그런 벽실을 몽근 매벼라고 해요. 몽근씨라고 하는데 이 매벼가 뭐냐면 일반 밥살 있죠. 그걸 매벼라고 해요. 우리가 찰떡 만드는데 그런 거 찰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벽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끝에 여기 딱 보이는 게 까락인데 이걸 없애버린 거죠. 이걸 없앤 게 까락이 없는 몽근 일반 밥살벼, 몽근 매벼예요. 이걸 가지고 소금물에 담가서 뜨는 벽시는 버리고 가라앉는 것만 우리 쓰는데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1.13.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옛날 작업형에. 물 20리터에 소금 4.2kg. 이 정도가 우리가 매벼의 그런 비중이었습니다. 58번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녹비작물의 네마 장황 클로타라리아의 시바르 300평이죠. 적정 파종량은 6에서 8kg입니다. 나머지 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해외 배치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이었는데 4에서 5kg, 자운형 남부지방에서 많이 파종하시는 4에서 5kg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59번입니다. 매화의 기원지는 중국이에요. 자, 사탕수수는 인도, 가지도 인도, 자운형도 중국입니다. 60번 이거 필답에서도 나왔는데요. 식물체의 유체가 토양 속에 들어가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먼저 식물체 유체가 먼저 뭐가 분해되냐 이거죠. 답은 3번입니다. 당류,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 리그닌. 리그닌 우리가 나무에서 목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필답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